지금부터는 임대차 관련된 주요 Q&A인데요. 임대차 관련해서 빈번하게 묻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대항력가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전세금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전세 보증금도 자동으로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기간이 만료돼서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올려줬어요. 그런 경우에 이 우선 변제권은 아까 살고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이 옮겨와져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으면 된다고 했죠.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 질문입니다. 과연 유지가 되는 걸까요? 답을 한번 볼게요.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이제 살짝 드렸었는데 증액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 계약서에 증액 내용을 추가로 넣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든가 아니면은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을 받으시든가 아니면은 증액된 부분만에 전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추가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대항력가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착한 주인분이죠. 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이거 이제 계약서를 새로 썼죠. 그럼 그 새로 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아까 증액했기 때문에 감액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확정일자는 감액한 거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계약서상의 금액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 전세 보증금보다 줄어든 경우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아닌 아내와 아들만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본인은 주민등록을 사정상 못 옮기고 아내와 아이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사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전원의 주민등록이 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그 가족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를 하면 그러면은 임대차 보법상의 대항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본은 사본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원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엔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또 전입신고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도 대항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질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처음에 이제 입주를 했을 때 호수를 정할 때 왼쪽부터 101, 102, 103, 104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 이제 이거를 등기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앞에 팻말을 붙일 때 팻말 붙이는 사람이 이제 거꾸로 101, 102, 103, 104 이렇게 해서 101호하고 104호는 표기만 다를 뿐이지 같은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같은 장소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갖춰놨다면 전입신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전도 했다면은 이사도 했다면은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얼핏 생각하면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될까? 호수만 잘못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그거는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에 들어가져 있는 주소와 실제 현관문 앞에 적힌 그 팻말에 적힌 호수는 같아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소지가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주소지라기보다는 호수가 틀리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갖춰졌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가구 주택 같은 데 보면 부르는 경우가 다 틀리잖아요. 지하 반지하인 경우에 반지하 앞, 반지하 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하 101호, 102호 부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는 또 다가구 주택에서는 주소지만 명확하다 그러면은 살고 있는 호가 다르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와서는 집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비워줘야 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은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대부분 집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왜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이 새 매수인에게 집을 매매를 할 때 조건이 만약 승계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입자를 다른 내보내주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기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세입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나가고 싶지,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면 계약 기간 내까지 그대로 그냥 사시면 되시는 거고 또 계약 기간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계약 기간에 플러스 2년을 더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 내지는 뭐 부모님이나 자녀가 와서 그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워줘야 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후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되나요? 여러분, 이사를 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대항력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아무리
이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상황이 어떤 이제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돌려받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고 완전히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되기 전에 집을 비워둔 채 이사를 나가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2020년 7월 31일자로 저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추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갱신을 한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즉 집주인에게 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2년을 살고 났는데 2년 계약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냥 살고 있는데 임대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거를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어. 그렇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임차인도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고, 살다가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이것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다 그래요. 아까 초반에 전세계약서 작성을 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어떤 이제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구두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지킬 수밖에 없어질 것 같은 심적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법에서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더라도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그냥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살겠다고 한대요. 그래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보러 이렇게 다녀봤더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뭐 수리비 이런 거 따졌더니 돈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어.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죄송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활용해서 그냥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은 적법한 어떤 거절 사유가 없다면 이거를 안 된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5% 범위 내에서 증액해주고 계약서 다시 쓰고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시면 되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어졌는데 살다 보니까 어머 감사하게도 집을 사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무조건 2년을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고요. 이사를 나가겠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나가겠다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 메시지로 해도 되고 뭐 이메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임대인 입장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 같은 우편등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아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 혹시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질문 같습니다. 이제 또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세계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주를 했는데 목적 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거를 알게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인은 많이 속이 상하죠. 분명히 계약갱신 요구권을 활용해서 더 2년 더 살 수 있었는데 임대인이 뭐 가족이 산다고 해가지고 비워달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게 됐던 건데, 어떻게 알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살고 있거나 뭐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때는 그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은 쉬운 예로 이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전세금을 더 이제 늘려서 가야 돼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세를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필요했던 유의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주요한 Q&A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주거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주택 임대차 분쟁과 관련돼서는 그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번호도 있고 또 이곳에 전화를 걸면은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고요. 또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 서울시 주거 관련된 어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주거상담센터, 그리고 생활법령정보,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뭐 입주자 모집 안내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이홈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곳도 이제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여러 공사가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만약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은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이라고 하는 보험과 같은 상품이 있어요. 어떤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 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반환을 받고 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에게
어떤 이제 구상권이라 그러죠. 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한 번쯤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교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근본 교육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이 교육 외에 다른 어떤 금융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포털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금융생활 상담소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고 궁금한 사항들을 예, 문의를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 제가 많은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많이 도움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QR코드가 상단과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이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의견도 여쭙고 또 더 나은 교육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링크해서 꼭 설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